좀 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분양하고 하죠. 박살났잖아요 지금. 공개사들 뭐 다 신용불량되고 비참해요 지금 생활이. 지금도 그렇게 공격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냐고. 건축왕이라 불린 이 남성. 전세 세입자들의 사기 피해에 호소해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입니다. 퇴거를 하게 되면 또 갑작스레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은행권도 이제 은행권마다 다 달라요. 연장 조건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으세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갚아야 되는구나. 갚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죠. 건축업자 남모 씨는 빨리 완공되는 나홀로 아파트나 낮은 빌라를 주로 지었습니다.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 보증금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불려나간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일대에만 2,700채입니다. 무리한 사업으로 건축주가 자금난에 빠지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오셨다. 네.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나 미치겠어. 여기 볼래? 들고 있을. 이거 들고, 하나씩. 들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네. 미치겠다. 이거 새벽 내내 만드신 거예요? 어제 밤에 저기 1202호랑 904호랑 502호랑.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쫓겨날까봐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은 안 하기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겠다. 보증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 마음이 복잡합니다. 벨트. 근데 아침 드셨어요? 못 먹었죠. 못 먹었어요? 못 드셨어요? 네. 저는 혹시나 길어질까봐 얼마나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일어나고 밥을 먹었는데 잘하셨어요. 뭔가 너무 배탈 나는 거예요. 긴장하셔서.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법원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입찰 개시를 선언합니다. 내각 물권명세서의 열람은 10시부터 11시까지만 허용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산 게 잘못인가 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저렴하게 사서 이걸 되팔아야지 이러는 이익의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보이니까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제가 먹잇감이 된 것 같은 느낌? 이 사건 입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날 바엔 차라리 경매에 나온 집을 사기로 결심했지만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 적어도 한두 세대는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층, 6층, 7층이 다 이거 안 내버리니까 8층도 그렇고. 최대한의 금액을 쓴 건데 더 나는 이상은 진짜 저희가 최대한이라고 쓴 거거든.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으로 갈 데가 없어요.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그런 돈이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힘들게 입찰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네요. 막막해요. 여기는 너무 살기 힘든 나라 같아요. 그냥 돈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 참담하죠. 이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다 포기하더라도 어찌됐건 뭐 그냥 잊고 살아갈 뭐 그럴 마음도 있었는데 그동안 뭐 희망이 있던 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일할 의욕도 없고 어떻게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사기에 대비한 이 보증 및 보험을 우리가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긴급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겠습니다. 긴급 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지난 1월 법원 경매장에 있던 홍은식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죠. 네, 네. 2달 만에 뵙네요. 2달 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사무소,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뭐 어디. 근데 이제 뭐 경찰서에서 필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법원 자료 더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긴급 피해센터 가니까 그거 다 거친 다음에 또 형사자료, 민사자료까지 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지금. 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못 움직이고 할 때는 어머니가 천상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뀐 집주인은 전문 투자자였습니다. 이제 저희들 경매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자금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전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해 대책 그게 확인서가 나왔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전세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정부 측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집단 모르다가 또 대출을 또 받아서 딴 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격 조건이 아무나 안 되거든요. 되게 어렵고. 어찌됐건 이 뭐 전세 사기 피해 뭐 네. 이런 걸로다가 해서 일단은 지원이 되는 거니까는 사실은 뭐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기이긴 해요. 만약에 전세 하면은 얼마 금액은 얼마 정도? 1억 정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텐데. 1억이요? 고소 자료 내용들 뭐 이런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담보가 된 셈입니다. 보증금은 4,200이지만 근데 갑자기 지금 1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정부에서 저리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부담이 꽤 큰 돈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 돈이 아니잖아요. 빌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힘들겠다.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니 이제 그럼 이번 달 안에 당장 이제 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했죠. 그전에는 좀 선심조로다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5월 달까지도 뭐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다가 그 법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중에도 좀 속으로는 막 끓고 있는 거죠. 전세 빌라왕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제도적인 장치는 없죠. 여전히 전세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전세 하라고 하고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한테도 또 전세 대출을 해줄 테니까 전세 얻어서 가라고 이러잖아요. 이 전세 사기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적인 틀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대한 이 주택 투기를 위한 제도적인 정치를 만들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피해자 1,57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특정인 몇 명이 적게는 2채에서 많게는 135채까지 보유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소 역시 중복됩니다. 건축주의 바지 임대업자가 계약을 주도하고
이들과 연계된 특정 관리회사와 공인중개소가 세입자들을 관리했지만 피해자가 급증하자 연락조차 닿질 않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된 경우도 초창기에는 있었을 텐데 이제 구속된 이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대행해서 맡은 이후에는 네이버에 카페까지 열어놓고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하고 대표 대행의 전화번호까지 임차인들이 소상히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려고 하면 연락이 되고요. 투자자들의 일부를 설득을 해서 자금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6개월의 시간만 좀 주십시오 하고 경매 절차 중지하려는 노력을 저희 팀에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현실은 이 노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짐을 싸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집주인도 전화 안 되고 부동산도 전화 안 받고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정말 갈 데 올 데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세 이거 돈 얻는 것도 진짜 저희 너무 알것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적금도 한편 쓰셨거든요. 힘들었는데 부모님한테 죄송하셔. 그래도 이 서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살아야 되니까 또 그리고 저희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를 위로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이 위층에 저를 보여줬던 집이 빈집이었는데 나중에 경매 터지고 알고 보니까 2022년도에 임차권이 설정된 집을 저를 등기부를 속여서 보여준 거예요. 임대인한테 한 번도 연락 안 왔죠? 없어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는 안 줘갖고 무지개 사진 올리고 눈 온다고 눈 사진 올리고 집 어디 갔는데 야경 이쁘다고 야경 사진 올리고 밤에 소파에 앉아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서럽고 억울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입주 3개월 만에 경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잃은 건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모은 건데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지금. 군대 갔다 와서 한 달에 반나절 쉬고 막 주야 교대 뛰고 이러면서 시급 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역꾸역 타지와가지고 모은 건데 한 번에 훌라당 했으니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더 해서 대출 좀 받아서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다 이 마음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이 힘들어 이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나중에 전세 갈 수 있겠어요? 안 가요. 나는 지금 몇세 살다가 매매 마음 먹은 게 내 인생에 전세는 없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월세 살다도 전세는 안 사는.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슈퍼카를 살래. 집을 못 사면. 그게 나. 뺏기지는 않잖아요. 끝났네. 이제 이쪽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전세 시장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가격을 가지고 사실 장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직접 뭐 이렇게 감정을 맡긴다든지 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감정을 해주는 평가사들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은행 담보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가장 높은 가격의 담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평가사를 찾아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 평가사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일을 하나라도 더 하려면 은행이 원하는 가격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정한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빌라왕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쇼핑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민 10명 중 4명이 전 월세에 사는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입니다. 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영끌이라도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끌어모아서라도 최대한 한 채라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조금이라도 일찍 재건축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오히려 값이 30년 이상 재건축 기준에 맞는 아파트들이 값이 더 많이 올랐었던 때이기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집을 둘러싼 투기 설계자의 속임수와 희생자의 눈물. 단지 전세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도 보이지 않는 탐욕이 있습니다. 아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울어요. 저도 울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으면 알바를 진짜 막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이 불쌍하신 분이다. 멀쩡히 살아있는 분양권을 뺏겼는데 말이 되느냐. 제가 이걸 갖다 반드시 그거는 받아낼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좀. 아유, 그러면요. 해요. 제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 울먹이는 목소리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보고 계셨군요. 네. 아이고, 시간을 내주셔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11월 10일 날 이제 이걸 사놓고 그래 놓고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떴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조합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제 조합 설립을 저기를 한다고 이제 이주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도장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나는 사실은 그런 마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전부인 우리 아들 그래놓고 뭐가 좋다고 그거에 신경 써요. 진짜 전 진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아들이 사둔 아파트의 재개발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한참 지나서야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조합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산모님은 자기만 믿으래요. 뭐 인감도장도 뭐 저기 해가지고 붙여라. 그거 또 붙여주고 나는 뭘 떼어다 달라 그러면 떼어주고 또 나는 믿었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그랬으면 다 해줬어요. 내가 진짜 속 터져요. 내가 지금 세상에 저를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아들 명의의 아파트는 다른 사람 소유가 돼 있었습니다. 한모 씨, 이 사람은 한 공사업체의 직원입니다. 그 매매가 될 때 내용은 몰랐고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알려줘갖고 제가 그거를 왜 제 이름으로 매매를 하냐. 그러면 이거 빨리 넘겨달라.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면 도장도 찍혀 있던데 제 도장이 아니고요. 막도장으로 그냥 작성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9,500만 원으로 나오던데 선생님께서 예. 이 돈을 지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당사자도 몰랐던 매매계약의 이면에는 이 남성의 회사가 경기도 변두리에 지은 조합장 가족의 단독주택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뭐야, 영천에 있는 집 지어준 걸로 그걸로 대치된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로 대치된다는 게 어떤 얘기?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연천에 집을 지어주는 건으로 이 집을 팔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소유권을 변동하는 데 있어서 그럼 주체적으로 역할을 한 게 누구이신가요? 사장이랑 그 조합장이죠. 조합장이죠. 이 공사 현장에서 터닫기 작업을 한 굴착기 업체 대표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관리 못해가지고 땅도 엉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평판 만들고 양주 아파트 현장에서 흙 나오는 거 받아서 이렇게 송토하고 반 만들고. 개인주택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 조합 통장에서 지급됐습니다. 재건축 그걸로 들어왔어요. 개인 일을 해놓고 자기 돈을 줘야 되는데 조합 돈을 저희한테 주었어요. 조합장은 서울 동대문구 3,0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전임 조합장이 비리로 처벌받았고 후임 조합장으로 취임한 정모 씨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굴착기 업체 대표에게 지급된 돈의 출처는 조합 내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매달 초반 폐기물 분리 제거 용역비로 10여 명에게 조합 돈이 지출됩니다. 바로 이 명단에 경기도 연천의 굴착기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이름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이건 저 조합장이 거짓을 한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쓰레기 치우기로 하고 받았던 돈이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의심이 가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줬죠. 좀 황당하시겠어요? 저희 그렇죠. 황당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세바랑 찰 일인데. 당시 김 대표 부부와 조합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내가 통장에 돈을 걸 연천 일이 아니라 저 현장 일을 한 거다라고 맞추는 애거든. 국정 날 일이 없어요. 까지더라도 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큰일 나요. 네. 일을 안 하고 돈을 줬다고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안 한 걸 또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회유가 안 통하자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주택 터닫기 작업과 별도로 조합에서 며칠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짜를 부풀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날짜는 더 채우게. 날짜도 어떻게 채워요? 조합장이나 우리랑 이중죄예요 다. 아니 저하고만 맞추면 돼. 소문에서 일하니까 80여만 원 우리가 적어줬다는데. 저는 일당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서 못 알았어. 장비값을 내가 장비값을 더 계산하면 장비값 거지. 장비도 우리가 일한 거만큼만 받아야지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일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데 돈 준 사람이 비용을 더 책정하겠다는 실랑이가 오갑니다. 조합 돈이 입금된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서로 말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니 이만 맞추면 돼. 돈 계산은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사실이다. 증인이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만 있나?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네가 어떻게 뭐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석연치 않은 이 용역에 이름을 올린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도 다 얘기를 잘 끝냈거든요. 우리 선배도 뭐 어쩔 때는 빠지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가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갔어. 이게 다른 시간에 본 사람이 자기가 와서 현장에 본 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그런 거 없는데. 아는 선배가 일을 대충 해도 문제 없이 처리됐다는 이 용역. 명단 속 이름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겹치는 이름들이 좀 있네요. 그죠? 요분도 겹치고. 조합에서 폐기물 분리제거 업무를 했다며 인건비를 지급한 15명 가운데 6명이 범죄 예방과 공과관리, 즉 다른 업무를 하던 직원의 이름과 같습니다. 조합에서 인건비를 직접 주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주죠. 대충 예산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조합에다 입찰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활동에 그 비용 근원을 쓰는 거죠. 개인 직원이 폐기물 그런 식의 폐기물 때문에 돈을 받는 게 뭐 그 정도로 폐기물 업무가 차지하는 영역이 클까요? 아니 상식선에서 아니 업체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우리 계약서 영역에 보면 쓰레기 치우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지. 별도로 돈을 받을 정도로 폐기물 처리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두 가지 업무에 동시에 종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범죄 예방 공과관리 그 용역 계약서상에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별도로 본인이 다른 일을 또 수행할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무 시간이 우리는 24시간이니까 이렇게 힘들어. 어떤 특정한 다른 일을 막 하기에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오면은 지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지만 그런 젊은 친구들이 없다고 봐야죠. 이 용역에 지출된 조합 비용은 약 2억 6천만 원. 경찰 수사 대상에 일부 허위 지급 가능성이 포함됐습니다. 조합원, 세입자에게 지급된 각종 사업비 지출 기록에도 석연치 않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조합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서 이사를 안 간 세대에 이주 촉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나고 버티면 사업이 안 되고 지연 이자가 늘어나고 또 하니까 차라리 조금 더 주고 내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땡깡 부리는 사람은 조금 더 주고 달래고 뭐 이래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촉진비라는 개념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에 이 돈이 입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명단에 조합장의 조카와 친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조카의 서류상 거주지는 광주였습니다. 조합장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됐을까요? 할머니는 동대문 무허가 주택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애들 탓을 거기서 나오고 경희중학교 거기서 나오고 애들 손주까지 거기 나오고 우리 할아버지가 꽃을 너무 좋아해갖고는 거기다가 꽃밭을 만들거든.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 갇혀갖고서 이게 수치 꼬매 잡고 가다 있어요. 여기 내려오다가. 어느 날 조합장이 찾아왔습니다. 조합장이 이제 아직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분양권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어머니 상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텐데, 만약에 그 조치가 취해져서 어머니가 지시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어머니가 되게 공경에 처하실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게 아니라고 그냥 순순히 포기하신다고 법원가셔서 그걸 서명을 하시면 제가 어머니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겁이 덜컥 나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조합장 따라갖고 법원에 가고 서명을 했죠.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거 포기합니다. 이거 쓸 때 그 조합장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불러줬어요. 나는 스스로 못 쓰지. 얘기해서 내가 썼어. 자, 여기다 확인서 쓰세요. 확인서. 본인은, 그러면 어머니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무허가 건물 대장인데, 무호가 건물 대장 쓴 거 보니까, 불러준 어머니가 그대로 이렇게, 불러준 거야. 이렇게 할머니 명의로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영주 영호가 이문국민한테 나왔습니다. 은행에 오라고 하더라 나를. 조합을 또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이제 통장을 만들더라고. 그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주 촉진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얼마 됐어요? 2,500만 원인가? 그래서 나는 몰라. 그걸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시던 거예요. 왜냐면 그 통장을 만들고, 통장 자체도 안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캐시카드 있는지도 몰랐고, 은행가 거래량 뽑아봤더니, 어머니 모르게 이 통장 가지고서 계속 뭔가를 한 거예요. 입금하고 어디 보낼 때 있으면 캐시카드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현금으로 쭉 캐시카드 다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일단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인출로 쫙 뽑아내요. 어머니 뭘 속여가지고서 데리고 가가지고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 만들고 현금카드 만들고 해갖고 그 통장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으로 불법자금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걸 쓰고 나가고 어머니가 엄청 분개하셨어요. 그때는 아까도 몰랐지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지가 다 해먹은 거야 그냥 다. 그 뒤로 그냥 그냥 어머니가 있잖아요. 원래 사람 좋아하시고 엄청 잘 믿었는데 이제 사람 믿기가 싫으시죠. 야, 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초를 쓰고서 저렇게 인간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사기당해. 여러 개의 차명 통장이 운용된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조합장의 두 조카가 조합원이 되는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2001년생 조카가 4,200만 원의 상가를 산 뒤 70%인 3천만 원이 조합 대여금으로 집행됐습니다. 또 한 명은 8,500만 원의 집을 산 뒤 조합에서 4,8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실투자금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산 이 조카. 최근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배정받았습니다. 실제로 투자금은 10억 넘는다고. 희만 예를 들어서 6억이다, 7억이다, 나중에 수억한다고 그러면 나 해야 되니까. 준공이 되면 84제곱미터 한 채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걸로 보세요? 14억 5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조합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횡령, 배임, 뇌물 등 9개입니다. 경찰이 의심하는 개인 횡령액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조합장은 모두 음해 세력이 꾸며낸 거짓이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내부 자료가 일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정확히 조합에서 가져가는 서류로 하세요. 만약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만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걸 갖다가 그 조합을 확인 안 하고 보도를 하세요. 내가 그 말리지 않을 테니까 법적인 조치는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만약에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하실 거면은 방송 전에 저를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전국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잡음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최근 7년 동안 정부가 점검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단 37곳에 불과합니다. 600여 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12%만 수사 의뢰됐고 단 2%만 처벌받았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5층 아파트를 30층, 50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이익이 얼마다, 사업비는 얼마다, 이게 투명하게 행정의 감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자원 낭비, 환경 파괴, 그다음에 집값 안정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과거의 집값과 분양가를 봤을 때는 비싼 분양가가 나오면 집값은 올라가고 집값이 오르면 다시 또 신규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집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지금의 현재 거래신고 제도를 가지고는 진짜 몇몇 사람, 몇몇 집단이 모이면 어느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 올리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실제로 둘이서 계약금도 안 주고 거래 계약을 맺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가 기록이 되고 기사화가 됩니다. 그 거래가 의도가 뭐였는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격을 올려놓고 자기의 주택을 비싸게 받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서울에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돌연 거래를 취소한 아파트의 43%가 최고 가격을 경신한 사례였습니다.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그게 허위 신고로 이루어진 허위 가격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제 과도한 거품을 양산하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은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의 목적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정책과 제도들을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채에 8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3년에는 직장인이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동안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2배인 36년이 걸립니다. 그냥 집값이 오르고 막 다 친구들도 막 다 집을 비싼 집도 사고 대출을 다 껴서 샀으니까 저도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택을 산 거죠 일단. 모아둔 것도 구해서 그냥 여기 제일 가까운데 소형 아파트라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집을 샀고 그때 문제가 많이 쌌거든요. 집값 2억 원 가운데 1억 8천만 원이 대출인데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에 휘청입니다. 지금은 7%대 정도 되거든요. 6.8%인가? 한 150 정도? 네, 그 정도? 집을 사기 전에는 가게에서 많이 시켜 먹었어요. 식비가 한 달로 하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고 라면을 그냥 끼리 먹기 시작했죠. 반찬 같은 거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해준 거 그냥 김치 같은 거 좀 그냥 시금치 이런 거 시금치 이런 거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라면은? 거의 매일 먹어요. 돈이 없어서 TV도 사야 되는데 돈이 뭐 사고 싶으셨어요 원래는? TV도 좀 큰 거 사고 싶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 거 좀 사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못하고 있죠. 그냥 생각도 못하고 있고 이제. 원하는 집을 샀지만 포기하는 것도 많아진 삶. 더 열심히 살지만 노력만큼 생활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100명) 정도 받아야지 약간 투자 비용을 해소되고요. 지금 2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약이 있어요? 아니요, 예약이 없어요. 네, 거의 손님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더 힘든 거도 있는 것 같아요. 집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머리를 무겁게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게 뭐 특별히 없죠? 평소에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네, 그냥 말 그대로 외출을 안 하게 된, 이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